안녕하세요. 나를 깨우는 시간 오후의 책방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김태형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장님 팬들이 굉장히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해서 좀 이상해졌는데, 원래 심리학자입니다. 네, 그래서 2005년 정도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심리학 연구 활동을 해오고 있고, 저서를 집필해온 그런 심리학자고요. 할 수 없이 시대가 하도 뒤숭숭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유튜브에 자꾸 나가게 돼서 요즘엔 본업보다 오히려 유튜브를 더 많이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40번 정확한 숫자가 맞나요? 저도 잘 모르는데 30권 넘은 건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 카운트를 안 해가지고 40번이 하여튼 넘는 책입니다. 40번째가 넘는 책이고, 그리고 그동안 출간하셨던 책들이랑 출간 연도를 좀 비교해 보니까 늘 그때마다 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담론을 그 책에서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025년에 출간하신 김태형의 교양심리학이라는 책은 어떤 책인지.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심리학과 입학했는데 심리학자가 되고 싶다 하는 이제 꿈을 갖고 들어갔는데 가르쳐주는 그 심리학이 너무 좀 속된 말로 그지 같은 거예요. 야,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냐. 실망. 그래서 그때부터 교수들하고 맨날 싸웠습니다. 학부생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그거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뭐 그딴 얘기를 하냐. 뭐 이러면서 막 붙다가, 야, 이런 걸 내가 계속 배워야 되겠느냐.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 행동주의 심리학을 주로 가르쳤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이 심리학 중에서 제일 후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심리학의 뜻을 품고 심리학과를 지원했던 학생들은 다 실망했죠. 야, 뭐 그 친구들은 프롬, 저 같은 경우 프롬도 이름을 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프로이트, 융 이런 거 읽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맨날 해부하고 또 연구하고 바늘로 찌르고 막 이런 것만 하니까. 생물학과도 아닌데. 이제 다들 실망하고 잘못 들어왔다. 우리가 생각했던 심리학이 아니다. 그러다가, 나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배울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때려친 건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미국 심리학, 주류 심리학을 그때부터 싫어했다는 겁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데 나이가 한참 들어서 심리학계를 돌아봐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미국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 미국 심리학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없고, 문제가 명확하고. 그래서 미국 심리학의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 제가 이 책에서 딱 두 가지로 찍었습니다. 비과학적이다, 일단. 일단 과학적이지 않다. 입장을 떠나서. 또 하나는 반민중적이다. 치기한 반민주적 어영학문이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어영학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친자본적인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국주의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니랄까봐 학문이 아주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정치적 색깔이 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책이 스키너의 심리상자 닫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초창기에 나온 2007년인가 나왔던 책인데 미국 심리학 엄청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아니 무명 아닙니까? 학위도 없지. 무명이지. 그러니까 상당수 똑똑한 독자들이 난리를 쳤어요. 네 주제에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대가들을 까고 그러냐. 미국 심리학을 막 비판하냐. 좀 심한 그 어떤 독자는 이메일 보내서 정신병원에 가보라 그랬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랄하게 치니까. 또 미국 심리학을 강력하게 치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이후로 꾸준히 미국 심리학을 비판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해서. 분야별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좋다. 당신이 미국 심리학 문제점을 계속 지적한 거 동의한다. 대안은 뭐냐? 당신이 그러면 새로운 심리학 이론이나 과학적인 심리학 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1차적으로는 싸우는 심리학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에릭 프롬의 싸우는 심리학은 아무래도 심리학 전반을 다루는 개론서는 아닙니다. 이 책이죠. 그쵸, 이 책이죠. 주로 이제 에릭 프롬의 이론, 사회심리학 내용을 주로 다루면서
기존의 심리학을 비판하는 책이기 때문에 주류 심리학이 아닌, 미국 주류 심리학이 아닌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심리학 이론은 뭐냐 하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 구석구석 제기는 해왔는데 하나로 정리를 해서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교양 심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사실상의 심리학 개론서입니다. 아, 어쩐지 저는 이 심리학 책인지 사회학 책인지 또 심리학 책인지 윤리학 책인지 또 해석학 책인지 이게 좀 헷갈릴 정도로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어 치료를 전공하면서 그 심리학 수업을 여러 개를 들었는데 저도 똑같이 행동주의 심리학 들었을 때 이걸 계속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의 앞에 하나씩 개념을 다시 설명해 주시잖아요. 사회심리학 관점에서 인간의 심리 구조라든가 요소들을 다시 재정립해 주셨을 때 되게 좋았습니다. 심리학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야 미국 심리학 읽어보니까 머리만 아프고 읽어봐도 인간 이해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설득도 안 되고 근데 그러면 제대로 된 심리학 이론이 있나? 없어요. 그 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금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심리학 이론을 쭉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다. 교과서 같은 책이. 그래서 쓴 책이 요 교양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개론서인데 기존에 나와 있던 시중에 있는 개론서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그야말로 대안 이론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학부 졸업할 때 대학원 때그 임지심리학을 조금 이제 접했는데 임지심리학이 굉장히 좋은 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그나마 이제 행동주의에 비해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또한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생물을 동물로 보는구나 그 연장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보던 눈을 확 이렇게 열어주신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장님 그 사회운동을 하시다가 심리학자로 돌아오시기까지 그 과정이 좀 많이 궁금해요. 그 당시에 1980년대니까 전두환 때 아닙니까? 학생운동 열심히 한 겁니다. 이런 제국주의학만 내가 배우느니 학생운동 열심히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에 갈 생각이 다시 든 게 뭐 대학원 가면 조금 더 나은 걸 소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었습니다. 또 일부 선배들이 꼬시기도 했어요. 공부해라. 좋은 교수님 왔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 LA 프롬도 가르쳐 준다는 막 얘기를 하면서 꼬시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입학하고 나니까 뭐 대학교 때 배웠던 것을 원서로 배운다. 물론 그 당시 교수님이 뭐 소개를 해준 새로운 이론이라고 막 소개해 준 것도 있는데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그때도 진짜 더 많이 싸웠어요. 학부 때에 비하면 수업할 때 학생 수 적잖아요. 박사 몇 명, 석사 몇 명, 교수님. 바로 질문 들어가는 거죠. 교수님, 의견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좀 하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막 분위기 싸하고 막. 교수님 좀 싫어하셨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이가 있으신 교수님들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때 괜찮다고 해서 막 선배들이 좋아했던 젊은 교수님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티를 걸고 질문하고 따지는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그냥 끄떡끄떡 복종하는 학생들만 있지 나처럼 막 덤비는 학생이 없으니까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었냐면 질문할 땐 매우 곤혹스러워 하셨지만 그 교수가 뭐 자기가 대한민국 최초로 소개하는 이론이라고 막 수업 시간에 교수 가르친 걸 제 리포트로 반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A풀 줘요. 그러니까 논리가 정연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 이론을 비판했지만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제가 학점 잘 받았습니다. 젊은 교수님들한테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망을 금할 수 없었고 뭐 계속 비슷한 것만 가르치고 있구나. 미국 심리학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거는 안 가르쳐주고 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때려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때가 뭐 시대도 시대인 만큼. 그래서 노동운동도 하고 뭐 열심히 사회운동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는 사실 병 걸려서 온 측면이 커요. 뭐 너무 오랫동안 그 왕성하게 활동을 막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한 40 다 돼갔을 때쯤에
상당히 심각한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일단 요양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중래산에 하는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시골에 내려갔어요. 시골 내려가서 뭐 그 당시 약도 먹고 유기농 뭐 또 맛이 좋은 것도 먹고 뭐 이러면서 좋은 공기 좋은 데서 요양 비슷하게 하면서 건강을 회복을 좀 시켰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야, 앞으로 계속적인 활동은 못할 것 같고 체력적으로 좀 뭘 해볼까. 근데 저는 하여튼 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둔 거지 네. 그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정이 떨어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 기사도 간혹 나오면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리학 쪽 소식이 들리면 보고, 책이 뭐 나오나 또 어쩌다 한 번씩 보고. 근데 보니까 내가 배울 때 거랑 지금이랑 똑같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던 대학원 때 교수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소개했다고 자랑한, 제가 그 비판에서 A뿔 받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론. 그게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요. 저 기사를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이미 아작을 냈던 건데 이게 왜. 근데 그 교수님도 나중에 제가 다시 뵈니까 10년 정도 지나선 자기도 그 이론이 문제라는 걸 알고 버렸다는 거예요. 와. 하여튼 그래서 그분도 저랑 입장이 비슷해요 지금은. 야. 물론 퇴직하셨지만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맞는 줄 알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왜? 그 당시부터 심리학이 대중들한테 엄청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인기 학문으로 부상하면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차라리 영향이 하나도 없으면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관심할 수 있을 텐데, 계속 대중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대중들은 관심을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유해한 거예요. 이 미국 심리학이. 해롭다 이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제대로 된 얘기를 좀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요거를. 저는 있는지 없는지도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 그냥 다 미국 심리학 그 수입해다가 그 맹목적으로 그냥 믿고 그거 선전하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누군가는 좀 이 문제가 있다, 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난타를 당할 각오를 하고. 그 당시 처음 첫 책 쓰셨을 때는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전혀 없었을 때죠. 그런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이제 블로그에다 제가 글을 좀 썼고, 그 다음에 책을 출간했을 때 이제 이메일 주소를 거기다 책에다 이제 넣지 않습니까? 그 글로 이제 보내는 거죠. 욕하는 메일을. 근데 1탄, 2탄은 미국 심리학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부모 나가기의 비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심리 분석과 관련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성격 관련 책이고, 그거는 안티가 많이 안 나오죠. 이 스키너부터. 물론 이제 그것도 좀 레디컬한 측면이 있었어요. 부모 나가기의 비밀도. 왜냐하면 그때 그 책을 쓸 때만 해도 치료 분야에서 부모 문제 언급하는 걸 꺼려 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뭐 그냥 유전적인 문제든 뭐든 쉬쉬하는 분위기 알면서도 부모들이 반발하고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그런 게 어딨어. 영향을 주는데 엄청나게 그냥 밝혀야지 다. 그래서 그냥 갖다 세게 때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인들의 반발은 없었죠. 다만 그쪽 사람들은 좀 충격을 받았을 수 있어요. 아, 이 자식은 이렇게 무식하게 막 얘기해도 되나, 이거? 조심스럽게 안 하고. 이제 부모의 관계는 요즘 다 일반적으로 다 많이 얘기하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책을 낼 때는 굉장히 과격하고 레디컬한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마 상담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충격 먹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야, 얘 대놓고 뭐 이거 얘기하네. 본인들도 알고는 있는데. 대략 감을 잡고 알고 있죠. 상담 때 안 다룰 수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책이다 보니까 반발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나마 스키너 때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반발도 심하고, 또 거꾸로는 서점 쪽에서 좀 주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풍문고에서 무명 작가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매대에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이슈가 되니까. 아니, 자기들이 볼 때 좋은 책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언론도 안 나왔어요. 네네네네. 근데 출판 교보 이런 데서 관심을 보인 거야. 그래서 교보 쪽에서 그때 심리학 책 서평을 쓰는 MD인가? 뭐 그걸 해달라고 부탁이 온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이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은 평을 할 만하다. 뭐 이런 게 이제 느껴졌는지. 물론 이제 제가 너무 세게 써서 자꾸 이제 그쪽에서 덜어달라. 이건 너무 뭐 이런 이제 우여곡절이 한참 있었지만 한동안 좀 MD를 서평을 좀 썼습니다. 미국 침략책은 이제 거의 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욕을 먹고 한편으로는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태까지 봤던 심리학자가 좀 다르다. 미국 심리학 그냥 딥다 깐다. 뭐 그런 쪽이죠. 그러고 이제 그 이후부터 책을 꾸준히 쓰고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지금은 그렇게 어디 정신병원 가보라든가, 너 미친놈이지라든가, 절대. 무슨 자격으로 네가 심리학 행사를 하냐든가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동안 뭐 연구 활동과 저서로 뭐 나름대로 쌓았다고 봅니다. 근거를. 그러니까 함부로 뭐 입질 못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학 쪽에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총대를 좀 메고 싸워야 되겠다. 이 기존 주류 심리학계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요양하면서 독학을 하고 다시 공부하고 그걸 좀 정리하면서 깨우친 것 중심으로 하나씩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셨구나. 소장님에 대한 별칭 중에 하나가 거리의 심리학자인데 혹시 이런 과정에서 얻은 별명이신가요? 거리의 심리학자라는 별명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류학계에서 저를 싫어하니까 주류 심리학과에서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또 달리 얘기하면 강단이 아니라 학위가 없어서 강단에 못 쓰니까 거리에 있어서 불리는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제가 사실 강단에 쓰고 싶거나 주류 쪽에 포함되고 싶었으면 진짜 그쪽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뭐 제가 심리학자가 되겠다 했을 때 주변에서 제일 먼저 한 말들이 다 빨리 복학해라. 대학원부터. 또 교수도 그 당시엔 계셨고 저희가 좋아하는 교수님도 뭐 그런 여건에서 부모님들도 그러고 빨리 복학하라고. 나 거기 배울 거 없어 거기서. 미국 심리학 내가 미쳤던 걸 다시 배워. 독학한다. 그 대신 학위가 없는 대신에 독자들하고 직접 소통해서 실력을 인정받겠다. 지식계 소통하고 그래서 글로 이론으로 인정받으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나는 그쪽에서 받는 학위는 의미도 없다. 이러면서 독자 노선을 걸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리의 심리학자인 거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때 은사님을 뵈니까 한참 지나서 은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같은 사람도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배들한테. 와. 너무나 정확한 코스만 밟아서 나가지 않냐. 대학원, 뭐 박사, 유학, 갔다 와서 교수. 이런 인간만 있는데 너같이 뭐 노동운동도 하고 거리에서 뛰어다니다가 또 고난도 겪고 그러다가 또 미국 심리학하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자기 이론 정립하고 그런 류의 인간 그러면서 심리학자로서 자리를 잡은 사람도 후배들에게 필요하지 않냐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좀 우여곡절을 겪은 거죠. 남들처럼 그냥 순탄하게 공부하면서 학자의 자리를 오지는 않았다 이런 거죠. 그래도 제가 좀 직선적으로 뭐 얘기를 가려서 하거나 눈치를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저 책 보시면 아마 굉장히 살벌할 거예요. 과격해요 좀 책이. 제가 지금 읽어도 이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막 공격하고 거침없이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투적이다 이 사람은 좀. 그래서 싸우는 심리학자다, 뭐 거리의 심리학자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긴 거죠. 혹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긴 건데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좀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 역할이 꼭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에리 프롬에 대해서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소개해 주셔서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 서문에 쓴 겁니다. 맞다. 그러면 그 사회운동을 하게 된 노동운동 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된 것도 혹시 에리 프롬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나요? 그는 에리 프롬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요. 대학교 들어가서 뭐 80년대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광주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영향을 크게 받았죠. 광주의 진상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전두환 얘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저게 무슨 대통령이야. 살인마지. 뭐 그런 이제 심리. 지금 저희 세대는 곧 다음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그런 것과 또 전체 일평전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필독선이 뭐니 해서 학생들이 많이 보던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 인생을 좀 잘못 살았다. 너무 좁게 살아왔다. 가족 울타리 내에서 부모 문제만 생각하면서 굉장히 세상을 비관적으로 마치 가장 어려운 삶을 산 것처럼 그딴 식으로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내 인생은 내가 굉장히 좁은 우물 안에서 살아왔구나 세상을. 그런 걸 자각하면서 학생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에서 노동운동까지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더 듣고 싶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전히 제 주변의 생각, 고민거리가 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사회의 문제라든가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반성이 들어가지고 책에서도 강연에서도 심리학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죠. 이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 심리학의 인간관, 소장님께서 가진 인간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인간관이 에릭 프롬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봅니다. 그 인간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심리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인간에게서 본질은 육체보다 마음이지겠죠. 따라서 심리학이야말로 어찌 보면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네. 뭐 의학도 연구하지만 인체를 연구하는 거죠. 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인간학이다. 인간의 본령, 인간을 연구하는 본질적인 학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학의 연구 대상인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 인간에 대한 관점, 견해와 관점, 인간관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에 대한 견해거든요. 한 개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전체. 인간 존재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 몸이 있는데 요 손가락 이 부분이죠. 네. 뭐 여기도 부분이고 네. 발도 부분이고 눈도 부분이고 심리학 연구를 하다 보면 분과 학문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을 연구하게 돼요. 인지 심리학이니 뭐 무슨 심리학이니 한 게 다 부분을 연구하는 거예요. 네. 사회 심리학조차. 네. 근데 부분을 연구하기 전에 인간이라는 존재 전체에 대한 견해가 있어야 돼요. 전체에 대한 견해가. 그렇지 않으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왜냐? 전체가 부분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분명히 사람인데요. 네. 나는 이 사람을 사람이라고 봤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동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뭐 멧돼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존재를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네. 이걸 손이라고 봅니다. 연구할 때. 그렇게 보고 손에 대한 분과학문을 연구하겠죠. 네. 근데 멧돼지로 본 사람은 앞발이에요. 네. 그래서 앞발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전체가 왜곡돼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잘못되면 부분은 반드시 왜곡됩니다. 아. 또 전체에 대한 견해가 올바르면 부분에 대한 견해도 상당 부분 올바라지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철학을 중시하는 겁니다. 철학이 세계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학문에 영향을 줘요. 철학이 뭐냐에 따라서 똑같이 인간에 대한 견해가 뭐냐에 따라서 분과 심리학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근데 이 인간에 대한 견해가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는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입니다. 예.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 즉 동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인지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인간의 사고 능력 같은 걸 인정하죠. 네. 따라서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사회적 존재로 보진 않아요. 똑똑한 동물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컴퓨터를 달고 있는 동물로 보는 거 아니야, 니네는. 인간 머리가 컴퓨터만큼 똑똑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네. 결국 컴퓨터 달고 다니는 동물로 보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제가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주의적 인간관은 나름대로 유물론적 인간관에 더해서 만들어진 인간관이긴 하지만 인간을 세상과 분리하고 사회와 분리해서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고립적인 개인, 세상과 분리된 개인을 놓고 연구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인간관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인간을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고 바라본다면 사회적 존재로서 그러면 생물학적 인간관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네. 그게 에릭 프롬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심리학이.
저도 그 입장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입장에서 인간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심리학 이론들을 전개해야 이게 과학적 심리학이 되는 거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동물로 너희는 놓고 이론을 전개하면 그거 백날 해봐 틀린다.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심리학이 기본적으로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책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규정한 후에 다시 재정립해 주시는 그렇죠. 부분들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각 분야로 들어가도 인간관이 다르니까. 근데 저는 뭐 서구 사회 주류 심리학 쪽에 아직도 이 메리 프롬이 주장했던 또는 그전에 막스가 또 주장했던 거죠.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이 자명한 사실을 인정을 안 합니다. 계속 버텨요. 그거는 무지에서 비롯된 거일 수도 있고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렇다고도 생각합니다. 뒤에 사실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좀 당겨와서. 그러게요. 그 에리 프롬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왜 심리학계에서는 에리 프롬이 주류가 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에리 프롬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쉽게 하면 좌파 심리학자예요. 네. 미국 사람들이 좌파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네. 예, 너무너무 싫어하죠. 유럽보다 훨씬 더해요, 그 적대감이. 그러니까 에리 프롬은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쫓겨나서 거의 미국에서 배척받으니까 멕시코로 나중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리 프롬은 책을 써서 빅히트를 쳤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썼기 때문에 건드리긴 힘든데 그 지명도나 뭐 인기 때문에 건드리긴 힘든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저쪽은 빨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에리 프롬은 배척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에리 프롬을 따돌렸습니다. 쉽게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론 쪽에서도 거의 에리 프롬 이론은 공부도 안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읽어도 뭐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류학계에서 나온 심리학 개론서나 심리학사 책을 보면 에리 프롬 이름이 아예 안 나와요. 예. 이게 놀라운 거죠. 네. 굉장한 업적을 쌓은 학자고 가장 대중적인 학자일 수도 있어요, 책을 많이 판. 네. 근데 이름조차 언급이 안 돼요.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이름도 못 들어봤어요. 저도요. 그래서 대학원 들어갈 때 선배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오신 그 교수님, 아까 얘기했던 그 교수님 사회심리학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가서 유학해서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에리 프롬 가르쳐 줄 수도 있다고 꼬셨는데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 사회 심리학자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 중에 그 복종 실험으로 유명한 밀그램. 예, 밀그램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순간 갑자기 혼동스러운 거예요. 네. 사회 심리학자라고 하면 저는 소장님 책을 처음 읽었고 또 에리 프롬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너무 좋은데 인간을 사랑으로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데 네. 밀그램은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죠. 이게 정말 인간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회 심리학자로 하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주류심리학이 사회심리학이 주류심리학 이론에 기초한 사회심리학이냐,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심리학에 기초한 사회심리학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 전혀 그렇죠. 다른 방향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개인 심리학입니다. 인간을 세계와 분리해서 고립된 개인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 범위는 절대 사회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연구하지 네. 너무 한계가 명확하니까 뭐 조금 인간관계라든가 상호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사회심리학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사회심리학, 주류 사회심리학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인간과 집단의 관계 연구를 하는데요. 대규모 집단 절대 연구 안 해요. 소규모 소집단만 연구합니다. 그게 연구의 제가 볼 때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에리 프롬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봉건제였을 때는 어땠고,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되니까 그게 인간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런 거 연구하잖아요. 네. 이게 사회심리학이거든요, 제가 볼 때. 저도 풍요 중독 사회나 트라우마 한국 사회 같은 데서 한국 사회가 신자유주의화 되면서 인간 심리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느냐. 우리 한국인들의 심리에. 이게 에리 프롬식의 연구란 말이에요. 이런 연구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연구는 쉽게 하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체제를 체제를 비판할 수 있으니까. 네, 아까 제가 미국 심리학은 철저하게 체제 내적 학문, 친자본적 학문이라 그랬잖아요. 자본주의 체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들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연구는 하지 말고 소집단만 연구하는 거죠. 나와 이웃집 아저씨의 관계, 나와 뭐 어떤 동호회의 관계, 이런 거 이상 연구를 안 합니다. 하도 그러다가 요즘에는 지역까지는 연구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세상에서 지역사회 심리학이니 뭐니 해서. 근데 자본주의 체제 왜 연구 안 합니까? 그 얘기하는 학자들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연구해야 된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 학자들 좀 나왔더라고요. 근데 연구해야지 왜 안 해요? 해서 결론을 내야지.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쪽이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이라 해서 다 같진 않다. 그러니까 에릭 프롬 저로 이어지는 이 계보.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는 심리학, 그러니까 과학적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학적 심리학에 기초한 사회심리학 이론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유일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유일한 거죠, 프롬하고 저하고. 그 나머지는 다 미국 쪽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밀그램이든 사회심리학 누가 나와든 한계가 명확해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호동님의 나무야라는 책이었는데 그때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차라리 사람이 없는 세상이 나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책을 마쳐가지고 되게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원령공주입니까? 인간 다 죽이려고. 소장님 책도 그렇고 에리 프롬 책도 그렇고 인간만이 희망이다라는 말씀 하잖아요. 책에 사원의 심리학에 보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본성을 회복하는 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본래 굳이 성선설, 성악설의 기준으로 놓고 얘기하자면 선성설이 맞는 존재예요. 사회적 존재니까. 그렇죠.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싸우는 존재면 사회적 존재라 안 해요. 친사회적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초부터 사람들과 사이좋게 협력하고 단결하고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살아오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이거를 가로막는 사회 제도 같은 게 문제지 인간 본성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본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 조건만 잘 제공된다면 사람들 절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갈등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나쁜 인간들도 심지어 자기랑 조금 주변 사람들하고는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별로. 아주 맛이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에릭 프롬이 인간이 왜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느냐 지구를, 그거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 되지 않았어요. 인간 본성이 제대로 발현된다면 인간은 오히려 살게 될 것이다. 서로 죽이지 않을 것이고 지구를 살릴 것이고, 지구를 죽이는 것도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환경 오염을 시킨다는 얘기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애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을 사랑한다면 환경 오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다. 근데 이제 원령공주에서는 인간을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괴물이. 그건 번짓을 잘못 짚은 거예요. 네, 인간이 왜 인간답게 살지 못하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를 찾아야지 인간을 없앤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지금도 뭐 다시 계몽주의라고 이런 책도 내는 스티븐 핑커라든가 리차드 도킨슨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보고 동물의 연장선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인간 중심주의, 인간이 어떤 선택받은 존재처럼 하는 것 자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지 않느냐. 오히려 동물과 함께 자연의 일원으로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현실 왜곡입니다. 원령공주처럼 하자는 거잖아요. 사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사회 또는 사람, 본질적으로는 자본가 계급이에요. 그런 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왜 방류했겠습니까? 그 일본 자본가들이 그게 돈이 더 싸게 먹히니까 방류한 거 아닙니까? 인간을 사랑했다면 그런 짓을 안 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위해서 치고받는 체제예요. 이 체제 속에서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환경 파괴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환경 보호는. 그건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생존이 그야말로 개인에게 다 맡겨져 있고, 그 생존을
다른 체제, 국가나 이 공동체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밀렵꾼들한테 밀렵을 그만두라 한다고 밀렵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 사람들은 그게 생존이에요. 자기 가족 대학 보내야 돼요. 밥 먹이고. 야, 백곰 불쌍하잖아. 그만 죽여. 안 돼요. 그걸 그만두는 순간 죽으니까 자기가. 아마존이 왜 파괴되냐? 뭐 땅을 뺏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땅을 뺏으니까 이 사람들 농사질 데가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땅 나눠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인간이라는 종으로 돌리면 안 돼요. 제가 그 풍요 중독사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중심성이 있어요. 근데 한국인의 전통적인 미를 보면 자연 파괴 미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항상 자연과 같이 어울리는 미입니다. 오히려 자연을 파괴한 건 일본이에요. 자연을 축소해서 마당에다 가둬요. 오, 미니어처로. 네. 걔네들은 그래요. 자연을 가두려고 그래요. 자연 지배하려고 그래요. 네. 한국은 절대 그러지는 않는다. 자연과 집이 연결되게 해놔요. 네. 자연의 일부로. 맞아요. 자연까지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봐요. 한국인들은.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우리주의거든요. 인간 중심주의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다른 걸 파괴하는 성질일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기초한, 인간을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보는 시각인데 그 시각은 당연히 환경보호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인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자연도 사랑하는 거고 까치밥도 주는 거예요. 네. 이 지구촌에서 까치밥 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네. 중국인이 그거 보고 엄청 감동받았다는 아, 거예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 가난했던 시절에 농부들이 까치한테 밥을 남겨줄 생각을 했느냐. 새한테. 맞아, 안 따먹고. 네, 맞아. 안 따먹고 남겨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동물들이 추워서 내려오면 먹을 거 놔주는 사람들이에요. 올감이 나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인간을 귀중하게 여길 때, 사랑할 때 나오는 심리거든요. 인간을 오히려 그렇게 동물처럼 보면 그런 심리 안 나와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도키스는 계속 인간을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살라 그러세요. 그래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악용됩니다. 악용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진짜 환경 파괴자들은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인간 전체를 욕하고 뭐 다 어차피 인간 야국강색인데 뭐 우리 그렇죠. 화살이 자기들한테 안 오니까. 네. 사실 환경 파괴의 주범은 저는 반환경적인 제도, 사회제도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진짜 수많은 음해와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도 그 의지를 꺾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을 얻으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날마다 뉴스를 보는 게 즐겁다고들 해요. 네. 그럼에도 세상이 쉽게 그렇게 바뀔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좀 사람을 의심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꼭 맞닥뜨리게 될 어떤 과제, 반작용, 지금은 엎드리고 있지만 또다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그런 과제들이나 그런 힘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조언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층이겠죠. 기득권층. 네, 내란 세력. 내란 세력의 핵심이 뭐 기득권층이니까.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세력은 세상이 바뀌는 걸 싫어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죠. 집에다 현금다발 쌓아놓고 사는. 뭐 이렇게 백 써서 취직하고 백 써서 출세하고 뭐 자기들끼리 해먹고 네. 이런 세상이 좋은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싫죠. 그래서 그들의 저항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될 텐데 다행히 저는 이번에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는 내란 안 일으켰으면 처벌하기가 더 까다로워요. 내란을 일으켜서 처벌하기가 쉬워졌어요. 과거에는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이란 말을 썼는데 적폐가 누군지 대략 알지만 처벌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적폐청산 들어가면 반항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근데 내란 세력 처벌은 명확하죠. 범죄 혐의가. 혐의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위 과거처럼 적폐청산 한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 청산만 잘해도, 즉 내란 종식 과정만 철저히 해도 이 저항 세력, 이재명 정권의 개혁에 저항할 만한 세력들은 상당 정도 약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회가 왔죠.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옛날에 정조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 중에 하나가 구선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병권을 쥐고 있어서 제거를 못해요. 10년 정도 기다립니다. 구선복이 반란 일으킬 때까지. 그래서 반란 일으키는 거 기다렸다가 반란을 적발해서 사형시켜요. 와. 그러니까 구선복이 제거를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네. 근데 반란 일으켜주면 네네. 끝이죠. 반란만 명백하게. 진압하면. 네. 그 상황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란 세력들 나쁜 짓을 오만 가지 다 했지만 그거 잡아내서 처벌하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명백하게 대역죄를 저질렀죠. 맞아. 이거 처벌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내란 종식 과정만 철저하게 돼도 한국의 그 저항 세력, 개혁 저항 세력은 상당 정도 약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또 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후에 내란 세력을 청산한 다음에 개혁을 잘 추진하면 그만큼 저항은 약화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회에서 누가 이 개혁을 제일 싫어할까? 그럼 계급적으로 보면 기득권층이나 이런 사람들일 텐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개혁에 저항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인간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래서 행복은 공동체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느끼는 그 즐거운 보람, 만족감, 이런 게 행복이에요, 사실 본질. 남을 뭐 괴롭히고 때리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행복이 아니고요. 그거는 병적인 쾌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는 사람보다는 남을 괴롭히고 남한테 자기 잘난 체하고 과시하고 뭐 돈 자랑하고 이런 병적인 쾌감만 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행복은 뭔지도 모르고 그걸 맛본 적도 없습니다. 맛보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뭐 얘기해봤자 이미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쫓는 사람들. 힘을 과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제일 큰 방해자예요, 사실은. 국민들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들. 왜? 국민들이 다 만약에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받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돈으로 조종할 수 없게 되면 돈 자랑 못 하게 되죠. 잘난 체해도 그래 우리 돈에 별 관심 없어. 우리 사는 거는 다 국가가 보장해줘. 자기 낙이 없어져요. 이 사람들은 진짜 행복은 이미 틀렸고 병적인 쾌감이라도 추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없으면 살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조차 박탈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박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병적인 쾌감을 우리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만들 거야, 이자가. 그럼 우리가 뭘 갖고 살아? 무슨 재미로? 소름 돋습니다. 뭐 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소위 이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못돼 먹은 사람들.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뭘까요? 남들한테. 돈 자랑, 권력 자랑. 뭐 샀는지. 자기 자랑, 재물 자랑. 뭐 이런 거 말고 뭐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은 저거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는구나. 그거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들은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사랑의 무능력자들이고 진짜 행복도 체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오로지 병적인 쾌감이나 아니면 뭐 세속적인 쾌감, 쾌락 이것만 쫓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걸 박탈당하는 건 너무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진짜 행복도 어차피 못 누리는데 이거라도 누려야 되는데 이것까지 너희가 뺏어? 용납할 수 없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평등을 싫어하는 거예요. 평등하면 잘난 척 못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고 진짜 행복을 아는 사람들,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등하면 좋죠. 왜? 그럴 필요 없거든. 잘난 체 할 필요. 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니까. 평등해. 그럼 사랑하기가 훨씬 좋아지니까.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협력하고 단결하면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걸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은 개혁을 찬성할 수 있고 이 불행자들,
행복을 모르는 불행자들은 반대할 텐데 이 불행자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끝장을 내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개혁을 잘 추진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돼요. 아, 비싼 백 들고 나왔을 때 안 쳐다보면 돼. 그러니까 일부러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이 없어지면 진짜 돼요. 관심이 없으면. 없어지면 돼요. 네. 그럼 자랑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덴마크는 그 명품 시장이 없어요. 아, 왜냐? 어때 미국에 살다가 덴마크에 간 여성이 쓴 책을 봤는데 네. 미국은 돈 벌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재물을 쌓지 않습니까?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미국은. 네. 근데 덴마크는 그런 게 없대요. 그런 문화가. 돈을 잘 벌어도.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네가 꽤 고소득층인데 네. 명품 미국처럼 명품 백 사서 들고 나간 거예요. 모임에 미국에 사던 대로. 네네.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명품 백을 그냥 저 사람은 저 백을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사회적 지위의 어떤 기준으로 증거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잖아. 아, 네, 네. 그래서 자기는 그다음부터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덴마크는 명품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로 실용적 가치 때문에 또는 미적 가치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 빼고는 과시를 하기 위해서 서열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산 사람 없으니까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한국 사회도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돈 자랑했다 그러면 옛날에는 받아줘.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밑보이면 잘리니까. 아, 근데 이제 돈 자랑하면 야 내가 너 돈 자랑 들어주려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되냐? 너랑 술 안 먹어. 가버려. 네. 그걸 자르면 기본소득 있으니까 안 죽으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개혁이 되면 될수록 네. 국민들은 저항력이 생겨요. 아. 불행자들에 대해서. 네. 불행자들이 병적 쾌감을 추구하려고 자기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거를 자릅니다. 그럼 그들 재미없죠? 네. 시간이 가면. 돈 들고 막 쳐받고 다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들도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행복을 더 이상 쾌감을 쫓을 수 없다. 이런 병적인 쾌감을. 따라서 우리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서 진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됩니다. 제거를 해서 이들을 어떻게 처단하고 이게 아니라 네. 유일하게 너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행복을 추구할 때만 가능해.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싸움 나죠. 그래서 일단 내란 세력을 처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병적 쾌감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줄여주면 개혁에 대한 동조는 커진다는 겁니다. 인생을 달리 살게 되는 거죠. 진짜 사람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느끼게 살려면 시급하게 지금 저희가 뭐부터 좀 바꿔나가야 될까요? 저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고립적 생존 불안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 고립적 생존 불안은? 그 개념을 생존 불안이라는 개념을 왜 고립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느냐 앞에 붙여서 과거의 생존 불안은 집단적 생존 불안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생존 불안을 겪지만 옆에 이웃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불안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없어요. 홀로 겪는 생존 불안이에요. 예.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 보면 오해순 일가족이 아빠가 그때 이제 잘려가지고 쌀이 떨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곡식이 진짜로. 그때 그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다 보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고돼서 취직이 안 되니까 실제로 쌀떡에 쌀이 비는 거예요. 정말 생존 불안이죠.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오해순이가 야 이제 보니까 하루치 남은 거죠. 이거 다 해먹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굶는구나. 죽는다. 네. 그러고선 그걸로 밥을 해먹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또 세 가족이 하루 먹을 정도의 식량이 들어있어요. 네. 네. 이건 내가 어제 잘못 봤나? 또 해먹었는데 다음날 또 생겨있어. 그때 이제 오죠. 느낌이 누가 이걸 놓고 가는구나. 이제 나중에 그 드라마에서 나오죠. 그 주인집도 가난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이 젊은 일가족이 죽는 걸 보지 못해 쌀을 매일 갖다 놓은 거예요. 쌀독에다가. 이게 집단적 생존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해순 가족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생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본소득을 제공받아요. 이웃한테. 주인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거예요. 기본소득을. 그리고 제기할 수 있는 자금은 할머니가 줘요. 맞아요. 배를 사줘. 맞아요.
그리고 오. 이웃들이 막 음식 갖다 줘. 맞아요. 버티라고. 네. 이게 집단적 생존 불안이에요. 와. 다 같이 가난하던 시절. 그래도 공동체가 있고 이웃들이 있어서 서로 돕고 고난을 이겨내던 그런 불안입니다. 이런 불안은 차라리 우린 견딜만 하네요. 견딜 수 있어요. 네. 오해순 가족 견뎌내잖아요. 맞습니다. 이웃들 사랑을 받으면서. 근데 지금의 그런 상황을 한번 대비해 본다면, 오늘날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인집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본소득을 줬을까요? 저는 바로 나가라 그랬을 겁니다. 나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월세 못 내니까. 네. 아, 너 잘렸어? 월세 밀렸네? 나가. 자, 오해순 가족은 그랬을 때 어떤 상황, 어떻게 됐을까요? 전 한국 사회에 뻑하면 한 번씩 신문에 나오는 동반자살 가족. 그게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오해순 가족 그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이. 고립돼서 세 가족밖에 없는데 잘려서 앞길이 막막하다. 그러면 집단자살합니다. 동반자살.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달려가겠습니까? 자기를 잘랐던 그 못된 놈한테 달려가서 영혼이라도 팔겠죠. 취직시켜달라고. 쉽게 하면 윤석열 같은 깡패들한테 가서 영혼을 팔 겁니다. 쉽게 하면 악의 편에 가서 붙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고립적 생존 불안이 심각해진 이후 오징어 게임 때문이죠. 네. 결국에 하나만 살아남은 게 고립적 생존 불안이에요. 팀별로 경기하던 시절에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오징어 게임도 맞습니다. 줄다리기 할 때마다 안 그래요. 네. 1대1 경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고립적 생존 불안 들어갔을 때 지면 죽어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모두가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악의 손을 안 잡을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인간이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악당들은 그걸 이용하겠죠. 네 밥줄 끊어버릴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세력 만들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악이 창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주의를 좀 쇠퇴시키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거의 뭐 짓눌려서 다른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존 불안을 해결해 줘야 된다. 예전에는 그거를 주인집에서 줬지 않냐, 쌀을. 이제 없다, 주인집. 네. 다 고립돼 있다. 국가가 줘야 된다. 국가가 줘야 된다. 국가가 줄 수밖에 없다. 그게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오히려 기본소득이 없어도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고. 지금은 없으니까 이웃이 주는 돈을 국가가 매개로 전달해주는, 서로에게. 위험에 처했을 때. 네. 그게 기본소득 아니겠습니까? 맞네요. 그래서 고립적 생존 불안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번에 연설에서 네.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는데 기본 사회에 대한 얘기죠. 네. 저는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예전에는 우리가 오히려 그게 있었어요. 네. 좀 가난했지만.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어렵게 살았는데 최소한 위기에 몰렸을 때 비빌 언덕이 있었습니다. 다들. 네. 비비런다. 네. 근데 지금 없어요. 위기에 몰리면 끝이에요. 그게 인간의 정신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악에 이용당하기 쉽게 만드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순하게 생존 문제 해결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거나 나쁜 짓 하고 자존심을 팔거나 그럴 필요 없죠. 인간의 존엄성 지켜가고 악을 거부하고 정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본은 뭐예요? 바로 기본소득이거든요. 그 오해순 가족은 버틴 거예요. 선장한테 머리 안 숙이고. 네. 왜? 쥐집에서 쌀 주고 할머니가 배 사주니까 버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죽었던가 그 선장한테 가서 빌었겠죠. 악독한 선장에게. 그러면서 악해졌겠죠. 네. 오해순 가족이 그래도 타락하지 않고 착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웃들이 그들을 지켜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이웃들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서로 이제 다시 공동체가 복원되겠죠. 그 과정에서. 서로 안 싸워도 되니까. 안철수 의원 얘기가 나와서 이건 나중에 방송할지 안 할지는 잘 나중에 보고 판단할게요. 이게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정치도 잘 모르고 심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입장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곳에 왜 저분이 저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뭐 그 전체를 갈아엎거나 바꿀 수 있는 많은 리더십은 없는 분인 것 같은데 그 병든 조직 안에 자신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똑같이 병 들어가는 게 아닐까? 네. 거기서 있다가는 같이 병드는 거죠. 그 안철수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 아, 네, 책에서 네, 네. 분석을 했어요. 그 책 안 읽었나 봐요. 뭐 읽어도 아마 못 받아들일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자식은 또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래요. 예,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안철수는 거기에서 파멸할 것 같아요. 계속 돌다가. 저희 20대 때 안철수 의원은 멘토였습니다. 괜찮았죠. 네. 예. 그 많은 젊은이들이 낸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또 나름 자신의 고민거리를 좀 설명도 해주고 그랬던 분인데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다른 모습. 너무 달라졌죠. 네. 그 욕심이 사람을 잡은 겁니다. 앞으로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 한 끝은 더 나빠지겠다. 더 나빠질 것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 단계로 넘어가야 인간인 거죠. 그러면 이 사고에서 유연한 사고와 뭐 딱딱한 사고 혹은 뭐 편견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냐? 미치죠. 당연히 미치는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저에 깔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욕망, 감정 이런 문제 있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 사고보다. 네. 그러니까 지각이나 뭐 이런 거 또 욕망이나 감정에 문제가 있으면 왜곡돼요. 욕망에 문제가 있으면 지각도 왜곡돼요. 영화 중에서 그런 것도 있었죠.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려가지고 메멘토. 예. 메멘토 보시면 이 주인공이 자기 아내를 사실 죽였잖아요. 저 안 봤습니다. 안 보셨습니까? 네. 이거 스폰데. 와. 죽였는데 네. 철저하게 왜곡하고 있어요. 기억을 조작해서. 누가 자기 아내를 죽인 거로. 네. 죄의식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기억을 조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나와요, 이제. 그래서 넌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 네 기억을 네가 조작했지, 스스로. 네. 자, 그런 일이 현실에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에서는 욕망과 사고와의 관계에서 사고가 욕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오히려 보편적인 것은 욕망이 사고를 좌우해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적 인간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뭐 옛날에 프로이트는 그런 말도 했어요. 사과가 먹기 싫은 아이는 못생겼다고 말한다. 맛없다고 말한다. 먹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과가 맛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네. 먹기가 싫으니까 네. 맛없다고 한다 이거예요. 먹고 싶으면 맛있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그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 욕망이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크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심리 분석을 할 때 가장 기본에 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식의 사고를 하느냐 전혀 중요하게 안 봐요. 욕망을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떤 욕망을 추구해 왔느냐, 현재 어떤 욕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쫓느냐, 이걸 봐야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죠. 네. 왜 이렇게 누구를 욕하느냐. 그 사람은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욕망 때문에. 네. 그리고 왜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정보를 거부하냐. 네. 그 사람 쓰러뜨려야 되니까. 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의식적 차원에서 아니고 무의식적 차원에서 자동으로 돼요. 그 욕망이 있으면. 혹시 또 정치에서 죄송한데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민주당의 폭정을 멈추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재명 정부의 폭거를 뭐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할 때 도대체 뭐가 폭거길래 폭거라는 표현을 쓰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든 저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뭐 판단, 기준 이런 거는 그들에게 없어요. 이게 정신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입장이 달라도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세상을 믿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게 극단의 이런 망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는 인간이 로봇처럼 사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사고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본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사고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고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그런 게 인간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욕망인데 욕망이 건강하면 좋죠. 그래서 욕망이 건강하면 나머지 잘 풀리겠죠. 욕망이 병적이다. 그러면 다 꼬이는 겁니다. 인생이. 잘못된 욕망을 갖고 있다가도
나중에 혹시 자기 반성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치료의 핵은 욕망을 정화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병적인 욕망을 갖고 있다가 그걸 깨닫고 네. 거각한 욕망으로 바꾼다든가 아, 개인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회적 욕망, 공적 욕망으로 승화시킨다든가 이게 치료예요. 와, 본질은. 결국 욕망의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와 연관돼서 감정의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네, 네, 네. 아주 기본과 기초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기적 욕망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성인들한테. 나이 먹고도 사랑받고 싶어서 안달거리는. 아니, 어른 돼서 남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 하고, 막 사진 찍히고 싶어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안쓰럽죠? 네. 그게 결국에는 욕망 아니에요. 결핍이거든요. 네. 사랑을 못 받았어. 지금 애라도 받고 싶어. 어, 나이 먹어서 그 짓을 하니까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는 그런 욕망을 깨닫고 극복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욕망이 뭔지 들여다. 아,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남들한테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네. 어, 이제 어른인데 그런 건 버려야 되는데 해결 불가능한 욕망이거든요. 사실 그건 아동기 때 충족되고 끝냈어야 될 욕망입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랑하기의 욕망이 우세해져야죠. 어, 그래서 막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이러고 사는 거는 그건 애들이 나는 일 아니에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애어른이라고 하는 거고, 마음의 병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 아동기적 욕망에서 졸업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은 앞으로 이제 암울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거지 같다 이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사랑도 안 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나이도 많으신데 언제까지 애들처럼 그럴 거냐. 이제는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될 나이인데. 네. 앞날이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받으려고만 하니. 당신이 사랑할 사람이 있고, 네. 사랑하는 데서 기쁨을 느낄 줄 안다면, 왜 앞날이 암울하겠냐.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야.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렇게 우울하지 않냐, 앞이. 이제 좀 어른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려면 그건 졸업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졸업해야 됩니다. 네. 완전히 딱 지울 수는 없다 쳐도, 네. 기본적으로 성인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에너지로 살아가는 게 어른이거든요.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사진 누가 찍어주길 바라고 네. 쳐다봐 주길 바라고 그거는 애들이 하는 거죠. 사실상. 근데 그걸 졸업 못하는 어른이 너무 많잖아요, 현실에. 이게 우리 인류사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도 물론 사회와 연관이 있어요. 사회화요? 사회가 건강해야 네. 부모들이 양육을 잘하고 양육을 잘해야 애정결핍이 줄어들죠. 부모와 사랑이 전적으로 이렇게 주니까. 그렇죠. 충분히 받고 나면 졸업한단 말이죠. 그걸 못 받았으니까 그러는 건데, 네. 부모들은 왜 그걸 사랑을 못 주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불안해서 애들을 어릴 때 사랑하기보다는 잡거든요. 공부하라고. 네. 그 과정에서 애정결핍자를 양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회 문제죠, 사실은. 이번에 제가 도서전에 갔을 때 참 눈에 띄는 책이 하나가 보였는데 미세공격주의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의 잠깐 앞부분을 제가 소개 글을 읽어보니까 마치 종이에 이렇게 베이듯이 작은 상처들이 매일 회사 출근할 때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주말이 되면 월요일 날이 두려워진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비빌언덕이 주변 사람이 되어줬는데 요즘 비빌언덕이 회사에서 누구도 내 주변 가까이 관계 속에서 비빌언덕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처 주는 관계죠,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는 개인 간 격투 시합이 벌어지는 사회라고 하면 틀림은. 개인 간 격투 사회요? 내전이죠, 개인 간 내전. 이재명 대통령도 한번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개인 간 심리적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 간 격투 사회입니다. 그 왜 격투를 하겠습니까? 서열을 정하려고. 서열을 권투나 격투 시합 보면 1대1로 계속 붙잖아요. 네네. 그러면 순위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네. 세계 챔피언부터 1위, 2위, 3위죠.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열 싸움. 회사 내에서도.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개처럼 사는 거죠. 개싸움. 네. 왜냐면 개가 서열동물이라서 개 한 5마리 키우면 서열 정해질 때까지 싸우거든요. 네. 그래서 서열 정해지면 평화로워져요. 네. 딱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와 달라서 서열이 정해진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 끝나죠. 계속 서열을 바꾸려고 싸워요. 네.
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개인 간 서열 경쟁, 서열 싸움, 개인 간 격투 시합이 벌어지는 것이 한국 사회다. 인간관계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그걸 잘 보여준 거예요. 결국 서열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일이 되려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 다 황폐화되죠. 거기선 죽여요, 상대를. 근데 현실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건 어쨌든 현실을 풍자한 거니까. 현실에서는 죽이진 않지만 상처를 주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렇게 서열을 두고 싸우는 개싸움하는 관계라면 불가피하게 상처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호의로 대하기 힘들어져요, 점점. 경계하고, 배타시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제일 먼저 만나면, 물론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부터 하려고 그러냐? 서열 확인부터 하려고 그러죠. 누가 더 위인가? 아, 그래요? 직업 확인하고, 어머나. 재산 확인하고, 또 외모도 평가하고, 어머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서열을 정합니다. 네. 내가 위인가, 제가 위인가. 자, 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우호적인 태도, 와. 또는 뭐 딸랑이가 되든가, 네. 아부를 하든가. 네. 내가 위다 그러면 목에 힘 좀 주고, 쟤랑 놀지 말지 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아주 밑에서부터 한국 사회에 배에 있어요. 이 서열 경쟁이. 그래서 학교 공동체 다 파괴됐어요. 네. 예, 초등학생들도 옛날같이 친하게 안 지내요, 이제. 그 안에서도 서열을 정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더 하죠. 올라가면. 사회는 더 하고. 전 사회가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치열한 개인 간 서열 경쟁을 하는 사회가 됐어요. 이 사회에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서로에게 무수한 상처를 주는. 그럼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인간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는. 혐오심을 가진. 인간 혐오, 인간 증오까지 갑니다. 심리가.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게 바로 미국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거죠. 네. 네. 인간을 쏴 죽이려고 하는.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리고 한국에서도 신림동에서 한 청년이 시칼을 들고 나와서 지나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인간 증오가 극에 달해서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너무 싫어서. 인간 관계에서 아마 그 청년 계속 상처받았을 거예요. 추정컨대. 그리고 다행히 그나마 한국이 다행인 것은 총기 사이가 어려워서 미국처럼 폭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미국은 총기 사망자 너무 많아요. 거의 1년에 거의 뭐 4만 몇천 명씩 나옵니다. 와. 총기를 사망한 사람.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개인 간 내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정도면 개인끼리 더 죽고 죽이는, 전쟁 벌어져도 몇몇 명씩 안 죽거든요. 4만 몇천 명씩 1년에 죽는데.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처럼 안 되고 있느냐? 전 비슷하다. 따라가고 있다. 다만 총이 없어서 그런 사건이 빈발하지 않는다. 총이 있냐 없냐는 큰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인간 증오 심리가 있어도 총이 없으면 일단 행동을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없으면 못 죽이잖아요. 근데 총은 아무리 약한 사람도 들고 나가면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전에서 한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 예. 대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선생, 저도 뭐 조금 자료를 보니까 특정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건데 하나 죽이고 죽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인간 증오죠. 근데 이 선생은 약한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대상은 애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그 아이를 하나 지목해서 살인을 하는 끔찍한 범죄가 벌어진 건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미국처럼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교 보낼 때 제발 오늘은 무사히 돌아오기를, 총 맞지 말고. 아, 그 해리스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대선 때. 네. 우리 부모들이 그걸 소망하면서 학교를 보낸다고. 그 맥락이 몰랐습니다. 해리스 그렇게 했어요. 부모들은 아침에 학교 보낼 때 그거 걱정하고 보낸다. 총 맞을까봐. 그 정도로 심각해요, 미국은.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안 될 거란 보장이 있나요? 계속 이렇게 싸우면. 그래서 그러한 미세 공격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심리 수양,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싸움을 하면은. 이 싸움을 근원적으로 그만둘 필요가 있다. 사회 구조부터 바꿔서 오징어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오징어 게임 자체는 뭐 좋습니다. 어떤 게임하면 옛날처럼 그냥 청백전 하면 안 됩니까? 운동회? 그때는 그렇게 서로 죽기 살기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운동회 끝나고도 사이가 나빠지질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상금도 별 차이 없어요. 맞아요. 로또 하나 더. 그렇죠. 그러니까 즐거운 운동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기본소득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면 집에 돌아오면 저희 아버지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이를 같이 키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기본소득제가 마련이 되면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사회는 우리 아이가 좀 살아갈 때 덜 아픈 세상, 그래도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지한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혼낼 때도 있고, 그러면서도 아유, 괜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생각도 들다가도 또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이 시대 아버지들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아주 보편적인 아버지의 역할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존경. 네, 이 사랑은 주로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거죠. 자식한테. 어렸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뭐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건강한 사랑.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로 자기 자식들을 사랑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폭삭 속았수다에서 그 양관식과 오해순의 사랑, 이게 바로 그런 사랑이죠. 변함없이 자식들을 지지해주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수용해주고 그런 사랑. 그랬을 때 자식들이 이제 건강하게 크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이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게 있죠. 존경입니다.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 갖고 싶다. 아, 이게 안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상처가 엄청 커요. 아버지가 아이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죠. 그런 아버지여야 하는 것.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왜 아버지를 싫어했느냐, 왜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론까지 만들었냐, 오이데푸스 컴플렉스 이론 같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자기는 유대인 집안이에요. 근데 독일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 차별이 심했습니다.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유대인 모자를 쓰고 가니까 독일의 한 젊은이들이 지나가다가 아버지 모자를 탁 친 거예요. 그래서 또랑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그 얘기를 아버지가 할 때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모자를 주워서 쓰고 그냥 길을 갔지. 이때 이제 프로이트가 충격 엄청 받은 거예요. 와서 싸울 줄 알았는데. 쪽팔리는 아버지, 비겁한 아버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 프로이트가 한니발 이런 사람들 막 숭배하고 그럽니다. 영웅, 힘센 영웅. 아버지 대체 욕망이라고도 하죠. 아버지가 한니발로 바꾸고 싶다. 네네네. 아버지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아버지는 자식이 볼 때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당당한 아버지 일단. 그러니까 돈이 많냐 적냐, 뭐 지위가 높냐 낮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난하더라도 또 지위가 낮더라도 당당한 아버지.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정주영의 아버지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그분의 아버지가 가난한 농부 아닙니까? 소작농. 근데 당당한 농부예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가난하지만 농부를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게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이제 당당한 농부입니다. 정주영의 아버지 엄청 존경하죠. 근데 정주영이 나중에 세상에 맞서서 진짜 무모할 정도의 도전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그 당당함 때문이거든요. 굳이 평가하자면. 아이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이가 살아가는 나름의 가치관까지도. 그렇죠. 세상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존경할 만한 아버지, 당당한 아버지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주영은 자기가 뭘 하면 세상은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랬듯이. 무의식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네네. 좌절하지 않고.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 아버지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용감해야 됩니다. 자식이 볼 때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차라리 악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다 전사한 아버지가 나아요. 네. 비굴하게 살아남아서 술 먹는 아버지보다. 자식들한테는. 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은 당당하게 살면서
더 나은 세상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버지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겠다라는 그런 뭐 쉽게 하면 소시민적 아버지가 아니라 네. 공익을 추구하는 아버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아버지, 자식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하는 인류애를 가진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이상적인 것 같지만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에 촛불 혁명, 빛의 혁명 그 과정에도 가족끼리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모범을 직접 보여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초기에 군대가 국회를 쳐들어갔을 때 거기 달려났던 게 아버지 세대예요. 와, 좋네요. 그들이 다 막았어요. 나이 든 어른들이. 맞습니다. 그걸 보고 젊은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왜? 존경할 만한 아버지잖아요. 네. 다음 세대 호응한 거예요. 존경할 만한 아버지. 그래서 세대 화해죠. 제 입장에서 볼 때. 아, 아버지 존경스럽다. 자, 이게 자식들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의외로 그걸 쉽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부모가 비굴한 모습 정말 자식들한테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 폭삭소가수다 같은 드라마에서도 부모가 저자세 보이는 것 때문에 양금매가 엄청 상처받잖아요.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차라리 아버지가 거의 들이받고 사돈하고 막 붙고 그게 나아요. 근데 또 그 부모들은 자식이 혹시 시집 결혼 못할까봐 예. 저자세를 취했는데 별로 안 좋잖아요. 결국 깨졌잖아요. 한번 들이받고 깨지는 게 낫지. 자, 어쨌든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 부모는 현재 너무 내가 이 세상에 치여서 막 돈 없는 서름 겪고 뭐 또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서름 겪고 내 자식은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높은 서열에 돈도 많이 버는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막 빡세게 공부하라고 괴롭히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비겁함을 자식한테 떠넘기는 행위예요. 오. 자기가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네. 현실에서. 네. 그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아버지라면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책에서도 그런 걸 썼는데, 아이들을 괴롭히고 압박하는 것은 부모가 자기 불안을 떠넘기는 행위다. 부모들이 불안해서 자기들을 잡으면 애들은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안하다, 무섭다는 것을 부모가 어려서부터 계속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불안을 자기가 해결해야죠. 세상을 바꿈으로써. 아이들한테 전가시키지 말고. 전가시킬 이유가 없죠. 네, 사회심리학 책을 읽으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사회심리학에서 추구하는 어떤 리더의 표준, 이상적인 리더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 저는 공익 추구형 공익추. 해야 된다, 리더는. 사익 추구형은 어떤 경우에도 사회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익 추구형이어야 된다. 이게 첫째 기준. 근데 이 공익 추구형이란 말은 결국 심리학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 정치를 하는 이유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뭐 싸움을 하더라도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공익 추구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개인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무제한이에요. 우리 민족이 가진 우리주의랑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간을 사랑할 줄 안다면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간이니까.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인류 전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애가 가능한 사람은 사랑에 국경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반드시 인류애까지 가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기도 하고. 자,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당연히 공익을 추구하겠죠. 맞습니다. 사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해서 정치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이 일단 첫째 기준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공익을 추구하는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맨날. 판판이 진다, 적과의 싸움에서. 자, 이순신 장군 보세요. 공익 추구형 맞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사심 때문에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정말 애국심,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서 계속 져요, 옹개처럼. 백전백패. 그러면 좀 아쉽죠. 그렇죠. 마음은 알겠으나. 마음 알겠습니다. 좀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순신 장군이 능력이 출중합니다. 전략 전술가로서, 장군으로서 뭐 역대급이에요. 네. 진짜 인류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일본 애들이 그냥 백전백패했잖아요. 그야말로 능력도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안중근 의사가 이제 애국심은 불타는데 총을 제대로 못 쏜다. 그래서 안중근 쐈는데 안중근 안 죽고 민간인만 죽더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네. 실력.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실력도 반드시 갖춰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신 건강이 우선해야 됩니다. 정신 그래야 편차가 없이 리더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욕구. 욕망이 깨끗하고 건전한 것도 중요하고 네. 심리적 약점 같은 게 없어야 돼요. 그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좋죠. 혹시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리더를 뽑을 때, 대통령 뽑을 때 네. 도덕성을 검증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있죠. 뭐 신념만 좋으면 그게 아니라 도덕. 도덕적으로. 그 부분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 거. 제가 우리 한국인의 민족 심리 중에 5가지 중에 꼽은 게 도덕 아닙니까? 같이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네. 도덕적 평가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덕적 평가를. 아까 얘기했지만 힘에는 굴복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간 복수하고 싸워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한 말 있어요. 힘대결에서 졌을 때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졌다가 안 해. 인정 안 합니다. 일본인들은 항복합니다. 어. 싸우다 지면 바로 항복해요. 어. 아이스랜드, 서양 사람들도. 한국인들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어디 두고 보자. 힘해지는 거는 용납을 안 해요. 대신 도덕적으로 이기는 것은 괜찮죠. 그건 굴복해요. 자기가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 오히려 존경하고. 네, 존경하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도덕적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한국 정치는 거의 도덕이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도덕성을 중시하죠. 그래서 명분 정치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과거에 비난했던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계속 이용한 거죠. 먹히니까. 덮어 씌우고 그렇죠. 뱀을 씌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딴 게 훌륭해도 도덕성이 안 되면 한국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중치를 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재명 악마화를 시도했던 거죠. 오히려 지금 많이 좀 바뀌어 나간 것 같아요. 이 지금. 이제는 뭐 악마의 위력이 뭐 거의 상실됐죠. 일단 악마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일단 의욕이 안 생길 거예요, 별로. 그 악마의 주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막는 거, 네. 즉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를 저지하는 것, 이게 주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됐잖아요. 됐으니까. 여기 목적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막 의욕이 안 생기는 거지. 막 욕해봤자 이미 됐는데. 저는 대구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예, 대구 경북도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네, 바뀔 겁니다. 소장님 책 중에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라는 책인데 이 책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서점에 가서 소장님 책인 줄 모르고요. 책 제목을 딱 보고 제가 앞에 가서 끌려서 살까 말까 고민했던 책이긴 하거든요. 저는 꼭 읽겠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의 민족 심리를 규명한 책인데요. 5가지 정도로 있죠. 우리, 인간 중심, 그 다음에 도덕, 비종교, 그 다음에 낙천. 이 5가지가 한국인의 민족 심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제가 주장한 책이고요. 우리 한국인들은 집단 심리가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신자유주의가 강요한, 즉 오징어 게임이 강요한 집단 심리가 있어요.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탐욕, 집착, 또는 뭐 불안, 인간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 등등은 다 이제 신자유주의가 강요한 집단 심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미국도 다 갖고 있어요. 비슷해요. 신자유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근데 그런 신자유주의 사회더라도 한국인하고 일본인은 다르고 한국인과 미국인이 달라요. 왜? 민족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0년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민족 심리도 있거든요. 그게 제가 이 책에서 쓴 5가지입니다. 더 있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5가지를 꼽은 건데. 그래서 그 2가지가 전 우리 내면 속에서 경합을 일으키고 있다.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랑 신자본주의가 개인주의랑 만들어진다. 이기주의랑 막 붙어서 막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신자유주의가 강요한 개인이기주의가 강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신자유주의 쪽이 강했죠, 평소에? 왜냐면 안 그러면 죽으니까. 네. 나 혼자서 내 생존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네. 다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살아가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이거는 뭐 내가 악해지고 싶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돼서 살아가요. 근데 계엄이 발생했다. 누가 계엄을 선포했다. 그 순간 갑자기 이제 우리가 돼버려. 아 맞아요. 공동체가 중요하지. 맞아요. 집단이. 그래서 한국인들은 몰려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외국인들은 못하죠. 일본이나 미국은 못해요. 그 순간에도 역시 그들은 개인을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가장 큰 반응이 부럽다. 우린 저렇게 절대 못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그런 경우가 없어요. 네. IMF 다 위기 닥친다고 장롱에 있는 금권에서 국가에 바치는 민족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 우리주의라는 걸 갖고 있고 우리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내면에 잠복해 있습니다. 당연히 5,000년 역사 속에서 형성 발전되다 보니까 금방 안 없어져요. 절대 신자유주의 한 몇십 년 겪었다고 해서 다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다가 또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우리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인의 심리, 민족 심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살리고 또 이걸 잘 발현할 수 있는, 이게 잘 발현될 수 있는, 한마디로 우리 민족에 맞는 사회제도를 만들어 살아가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민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K 심리학을 소장님께서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K 심리학을 검색해 보니까 이미 누가 또 선점을 했더라고요. 또 한국인의 어떤 심리학을 새롭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소장님께서. 뭐 한국인의 심리학이 아니라 저는 과학적 심리학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응용 심리학으로 들어갔을 때 민족 심리 연구도 되는 거고 기초 심리학 이론, 기초 심리 이론이니까 그거는 이 부분의 혁신을 먼저 해야 돼요. 인간 보편에 대한 그렇죠. 부분부터. 그게 지금 미국 주류 심리학이 오염시켜 놨으니까 그것부터 정화를 해야 그걸 가지고 여러 분야 연구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K 심리학이지 한국인 연구한다고 K 심리학입니까? 미국 심리학으로? 그건 그렇습니다. 맞아요. 미국 이론으로 한국인 들여다보는 거는 소용없어요. 네 맞아요. 인간이 주체성, 자율성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시잖아요. 혹시 저는 문득 방금 든 생각인데 이 5,000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성을 가지게 됐을까? 혹시 그게 우리 한국인들이 주체성이라든가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가진 어떤 역사적 과정이 있었나? 궁금한 의문이 드네요. 제가 여러 가지 책에서 해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하면 역사가 독특하죠.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서 지구촌에서 딱 2개 정도 유대인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은 아시다시피 1948년도가 돼서야 네. 이스라엘을 이루고 모여 살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5,000년 내내 한반도에서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통일국가를 언제 이뤘느냐, 중앙집권적인. 늦게 잡아도. 고려 때부터 잡아도 1,000년 넘게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이루고 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민족 내부 간에 내전이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우린 내전의 역사가 없어요. 뭐 고려 때 내전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 내전이 있습니까? 경상도와 전라도의 전쟁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만 해도 메이지 유신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끊임없는 내전의 역사죠. 각 지역을 쇼군들이 지배하고 영주들이죠. 천황은 사실 명목상으로 있는 거고 경상도 영주, 뭐 전라도 영주 우리 식으로 따지면 충청도 맨날 싸우는 거 애들이 피 터지게 그 병사가 이제 사무라이 집단이잖아요. 주력군이. 그러니까 내전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한국인들은 적어도 통일국가를 이룬 시기부터는 내전도 없었고 보통 평민들끼리는 전국적 범위에서 사이좋게 지냈다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체의 문화를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 때의 전 세계를 다 놓고 봐도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무전여행 다닐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왜 다른 나라 가면 죽어요. 그 사람은 와. 일단 산적한테 죽든 네. 돈이 없어 죽든 죽어요. 근데 한국은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가다가 잘 데 없으면 재워주시오. 이리 오너라 하잖아요. 아, 네, 뭐 맞아요. 큰 집 있으면 막 두들기잖아요.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러면 나오잖아요. 맞네요. 주인이 네. 나오죠. 네. 지나간 나그네다 그러면 뭐 아주 나쁜 놈 아니면 재워줍니다. 밥도 줘요. 네.
초가집도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 지워져요. 자, 이것만 봐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서로 관계가 좋았냐는 걸 알 수 있어요. 외국 같은 데서 가능합니까? 이리 오너라? 절대 안 돼. 돌 맞아 죽죠.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사이좋은 공동체 생활을 했다. 마을 공동체 생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공동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 같은 민족이다. 이런 의식이 강했죠. 거기에다 외적의 침입도 많습니다. 1000 몇십 회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당한 게. 그때마다 힘을 합쳐서 또 상하 구별 없이 힘을 합쳐서 맞서 싸워요. 그때 또 공동체 의식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 단위, 국가 단위, 전국 단위의 우리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옛날부터 있었지만 그게 강화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공동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이 싫어할 수가 없죠. 서로 그 안에서 살기 좋게 위해주면서 아껴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이 선하다고 믿고 인간을 좋아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사람 되게 무섭게 생각해요. 집도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집이 다르잖아요. 일본은 집, 아니, 밖에다 담을 쳐요. 네. 집 안에. 보면 꼭 그 청 같아요. 중정이 안에 이렇게 가운데 마당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다 불 피우고. 그리고 그 사방을 벽으로 둘러쳤죠. 맞아요. 외부에서 침을 못하게 만든 구조죠. 맞습니다. 중국도 비슷해요. 한국 보십시오. 초가집. 다 다 열려 있어요. 거기에 누가 못 들어갑니까? 도적이든, 산적이든, 나그네든 다 들어가 앉을 수 있어요. 제주도 가면 이렇게 좀 어디 나갔다 멀리 갔다 그래 아예 대놓고 마당 열려 있고 다 보입니다. 얼마나 개방적입니까? 집 가옥 구조가. 근데 그런 집을 계속 짓고 살았다는 얘기는 누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인다 뭐 이런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집을 딱 걸어 잠그고 산다. 딱 짓고. 그만큼 개인간 관계에서도 좀 어려웠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한국의 역사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성이 굉장히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사실 제가 잘못된 질문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이제 서부지검 그 침범한 난동, 것도 있고요. 우리 안에도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서는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데 나와 다른 우리 밖의 사람은 또 혐오라든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건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문득 했었거든요. 저는 한국인의 우리주의를 왜 훌륭한 그 이념이고 민족성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인류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예를 들면 당군의 이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익인간에서 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널리 한국인만 이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인류의 건국 신화 중에서 인류애를 얘기하는 신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래서 그 한국인들은 인간 자체를 생각한 거예요. 다 같이 잘 사는 인간들이 화목하게 사는 세상.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민족끼리 먼저 그걸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우선적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배타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남의 나라 침략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침략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고구려가 힘이 있었어요. 근데 침략을 안 합니다, 우리는. 특히 먹고 사는 걸 해결하려고 침략한 적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영국 놈들은 그 해적 아니에요, 해적. 바이킹 해적이잖아요. 맨날 남의 나라 가서 훔쳐와서 먹고 살고 땅덩거리고. 일본도 그렇죠. 맨날 약탈하고. 맨날 외구라 그러죠. 네. 배 타고 와가지고 침략하고 남의 집 가서 침략하고. 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남의 거 뺏는 얘기.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까? 지배층이 백성을 수탈한했어도 우리 민족 전체가 타민족을 가서 지배 점령해서 뭘 뺏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없어요, 그런 건. 진짜. 거란족도 우리를 침략해서 그렇게 뺏어갔고 몽고도 뺏어가고 중국도 뺏어가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적어도 복수심에서라도 뺏어오고 싶을 텐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 이념 자체가 배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보통 외국인에 대해서는 열린 태도를 보여줬죠. 예전부터. 지금 오히려 더 배타적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면서.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게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조선시대 때 말기에 인내천 사상 같은 거 나온 거예요. 인내천, 동학에. 아, 사람이 곧 하늘이다. 네. 이거 진짜 대단한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늘과 등치시키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숭상한 건 하늘인데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거예요. 사람을 최고의 높이에 놓고 사고하는 이 경지, 홍익인간부터 이어져 온 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이게 왜 가능하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특정한 우리 집안 사람, 이웃 사람이 아니고 인류입니다. 사실상. 그게 지금 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주의는 그 폐쇄성 또는 뭐 배타주의 이거하고 전혀 의미 없어요. 우리주의가 발현됐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남을 침략하거나 배타주의에 빠진 적이 없어요. 네.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것 때문에 외국인들을 차별하고 배타시하고 이런 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주의는 본령이 인간 사랑이에요. 인류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민족이 위대할성이 있다고 봐요. 잠깐 국뽕이 좀 차올라도 괜찮은 거죠. 이거는 자랑할 만하죠. 일단 남의 나라에서 허들어가서 뺏어서 죽이지도 않았고 뺏지도 않았고 그런 역사를 이룬 민족 거의 없어요. 드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에서 문화. 왜 문화겠습니까? 한국인들은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도덕과 문화를 숭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힘에는 굴복 안 합니다. 도덕에만 굴복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것도 제가 그래서 도덕성을 하나 꼽은 거예요. 한국인의 민족 심리로. 네. 그러니까 한국이 외적에 굴복을 안 해요. 네. 왜냐하면 힘으로 우리를 이기려고 했거든. 그럼 굴복 안 합니다. 문화가 우수하면 굴복하죠. 근데 문화가 우리보다 우수한 민족이 없었죠. 우리를 네. 침략한 나라 중에. 네네. 따라서 굴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와, 이해가 됩니다. 그게 김구 선생도 해방된 뒤에 건설하고 싶은 나라가 네. 문화 강국인 거예요. 문화가 활짝 꼽힌 나라. 힘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힘을 숭배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일본이 힘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만약 일제시대 때 일본이 덕까지 갖췄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덕은 없거든. 없었거든요. 완전 야만인들 있잖아.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보다 미개하죠. 걔네는 일단 우리 동족을 막 죽였잖아요, 인디언들. 맞아요. 그 유전적으로 한국 계열일 가능성이 높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우리 동족을 죽인 놈들인데 거기에다가 약탈을 한 사람들이고 끊임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도 약탈하고 있고 그런 역사를 우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은. 우리끼리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또 혼자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요 했지 남의 나라 가서 뺏어오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국뽕을 조금 확장시켜서 아니 그래 되면 여러 나라들이 지금 신자유주의자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을 텐데 한국인의 어떤 이런 문화적인 힘을 토대로 좀 배워나가고 그들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도 또 열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K 드라마, K 한류 중에서 특히 이제 K 영화, K 드라마가 히트 치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한국인의 민족 심리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감동받고 높이 평가하는 거 보면 대체로 우리주의라든가 한국인들의 그 독특한 민족 심리들 있죠. 그거에 감동받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 드라마는 거의 끝이 혼자 남아서 이제 잘 살다가 이런 쪽으로 끝나잖아요. 한국 드라마는 거의 다 끝이 공동체가 복원되거나 화해를 하거나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그때 되면 화해를 해요. 힘을 합쳐서 뭔가 더 잘 되는 맞아요. 이런 쪽으로 귀결이 됐죠. 그래서 외국인들 그걸 이제 자기들은 개념이 없으니까 가족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가족주의가 아니거든. 우리주의거든. 한국인들은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주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엄 때 이렇게 나가서 싸울 이유도 없어요. 한국인은 우리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드라마에도 녹아 있어요. 영화, 뭐 문화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게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큰 감명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를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명칭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했죠. 국민주권 정부라.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2025년에 이제 한국 사회가 새로운 정부,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심리적 욕망이라든가 우리가 바라는 우리 모습 이게 뭘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거를 요약하면 이건 것 같아요. 나만 잘 사는 사회는 그동안 살아봤는데 살만하지 않다. 그걸 쫓는 사회는. 네. 한국인들은 지금 거의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확인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남들한테 또 그걸 당했을 때 괴로워하고 화내고,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괴싸움, 서열싸움 하면서 산단 말이죠. 이거 살아보니 아니거든요. 너무 피폐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 즉,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꿈꾸고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그런 지향이 담겨 있다. 국민적 지향이.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의 그냥 한 객체, 대상이 아니라 정치나 국가의 주인으로 등장한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는 국민을 잠깐 속여서 이상한 놈 대통령 만들 수는 있지만 임기 못 채운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을 거치면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네. 그때마다 된 타격을 받아요,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국민의 엇서는 정권은 들어서기도 어렵지만 들어선다 하더라도 임기를 못 채우겠구나. 그게 이제 증명된 거죠. 맞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들어선다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겠습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게 국민 주권 시대인 거죠. 국민 주권 정부고. 그러니까 정부가 뭐 이걸 표방해서 이걸 잘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그걸 좌우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그 역할을 받겠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하면 계속 하는 거고 못하면 또 쫓겨나는 거예요. 뭐 총선 때 또 참패하겠죠. 맞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아주 냉정하잖아요. 못하면. 자,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이제는 행복 사회로 나가야 된다. 행복 사회. 예, 행복 사회로.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을 쫓은 게 아니다. 돈을 쫓았지. 돈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돈을 쫓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행복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는 분리시키고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행복 사회로 나가야 된다. 폭삭소가수다에서 양금명이가 처음에는 부모를 굉장히 원망하고 오해순 같은 양관식 같은 자기 부모 세대의 삶이 아주 지질이 궁상맞은 불행한 삶이라고 간주하면서 좀 내려다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항변하잖아요. 나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고 내 삶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딸은 안 믿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했으면서 무슨 뭐 이런 식이었잖아. 마지막에 결국 양금명도 깨닫죠. 수많은 일들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러면서 얘도 이제 돈을 쫓았어요. 서열 경쟁을 하고 그래서 올라가려고 계속. 그러나 결국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대사를 하거든요. 힘든 날은 있었지만 외로운 날은 없었다는 엄마의 삶은 돌아보니 천국이었다. 이런 표현을 유사한 표현을 씁니다. 저는 그 말이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핵이라고 보는데. 와, 이 책 똑같네요. 예. 근데 그거 볼 땐 이거를 뭐 안 읽었던 때라서. 예. 그래서 짜릿한 얘기죠. 와. 결국 양금명도 깨닫는 거죠. 이런 개싸움 사회, 치열한 개인간 경쟁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또 서열에서 이기려고 내가 더 잘났다고 싸우는 사회. 이게 행복은 아니구나. 엄마가 더 행복했겠구나 나보다. 왜냐하면 가난했지만 외롭진 않았으니까. 항상 공동체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계속 확인되는 바는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관계와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관계와 공동체. 관계. 같은 얘기죠 뭐. 그러니까 결국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인간이 그거 빼고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행복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든 연구의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어디 나라에서 어떤 식의 연구하든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항상 그걸로 나와요. 왜?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너무 인간관계가 나빠져 있어요. 사람들 관계가.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는 세상. 그래서 서로 이제는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살아가는 세상. 안 싸우고 살아가는 세상. 이거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면 돼요.
아까 오징어 게임 지난 시간에 규칙 바꾸면 사이좋게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칙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규칙을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 인간을 괜히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다 원래. 네? 밀그램이 복종실험 집어넣고 인간은 저래 이렇게 얘기한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시간이 금방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3시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모자랍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 심리적 도움주기라는 부분에서 저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과 많이 겹친다.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감동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읽을 때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심리적 도움주기를 제가 이야기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평가라고 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그래도 마구잡이 사랑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리 프롬이 그걸 사랑의 기술에서 얘기한 거죠. 사랑 쉽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너무.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다, 그거. 사랑도 능력이다. 그러니까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에리 프롬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그 사람의 심리를 모르면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역효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더 발전해야 남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발전하려고 해도 심리를 모르면 발전을 못 시켜요. 이제 그런 점에서 심리학 이론은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심리학 이론은 도움 안 되는데 그거 읽어봤자 아무 도움 안 돼요. 도움 안 되는데 이 이론은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이론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면 자기 심리도 분석이 될 거고 타인의 심리도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도와주면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냥 입에 막 아무거나 집어넣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받아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저는 가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인다. 진짜 좋은 충고인데. 그러면 화를 내지는 않아요. 가슴 아파하죠. 그러면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까, 저 사람이. 그래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잔소리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는 걸 알면서 계속 하거든. 학대군요. 사랑과 상관없어요. 자기중심적인 분풀이 정도 되는 거죠. 진짜로 사랑해서 그 사람한테 그런 조언을 한다? 제가 듣기 싫어하네, 안 받아들이네.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죠. 그걸 연구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런 노력과 연구를 하는데 아마 심리학 이론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방법이 담긴 책이네요. 그렇게 보니까 조금은 저한테는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심리학 개론서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읽고 막 아유 재밌어 이런 책이 아니라 좀 두고두고 보면서 뭐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보고 분야별로 이렇게 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좀 성장했다는 기분이 들어요.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이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꼭 시청자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소장님의 소망, 바람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금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들 만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지수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자살률 세계 최고 수준이고 출산율 세계 최저고 근데 뭐 우리 잘 살고 있어 이게 다 뻥이죠. 현실이랑 너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안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빨리 우리가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머뭇거릴 때는 아니다, 더 이상. 그래서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요한 기회, 그 전환의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활용해서 우리 다 한번 이제 생각하는 시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면 좋을까. 자, 그런 즐거운 고민하면서 앞으로 세상을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